이제 서병수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2025년 예. AI 슈퍼사이클이 온다. 예. 근데 AI 슈퍼사이클이 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2025년은 또 내년부터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예. 또 지금부터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핵심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반도체를 맞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AI 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 높아졌고 예. 클라우드화 되면서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예. 그 핵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라고 하지만 네. AI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클라우드 사용량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AI가 확산이 되면서 아마 기업들이 AI를 가지고 많은 영역에서 이전보다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조라든가 물류라든가 자율주행이나 운전이나 뭐 이런 영역까지 다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은 뭐냐면 그러한 인프라를 까는 초기 단계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클라우드가 더 확산이 되고 클라우드에 있는 인공지능이 값싸게 공급이 돼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것들을 이제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기인 겁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예전 저희가 인터넷을 처음에 깔았을 때 네. 인터넷 초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통신망을 까는 회사들이 먼저 수혜를 받잖아요. 네. 인프라. 지금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엔비디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늘리는 데 하고 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 들어가는 AI를 만들어내는 반도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과 관련되는 것들이 핫하고 그 영역들이 이제 지금 저희의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흐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점에 오거나 많이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업들이 이것들을 채택하는 범위나 영역을 생각을 하면은 네. 아직 갈 길에 초입부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예, 그리고 그러한 투자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영역들은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희가 눈으로 보는 시점이 2025년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5년이 되면 이제 대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장에서 생산 과정에서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공장 전체로 스캐닝해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효율화된 것들을 계속 AI가 공정을 라인을 업그레이드하는 일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뭐 트럭이라든가 전철이나 하다못해 택시 같은 것도 자율주행 차량이 크게 늘어날 거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가 2025년이 되면 눈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전 세계 공장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물류센터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길거리에 있는 물류 차량이라든가 운전하는 각종 차량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데 매장에 갔을 때 거기 주문도 다 로봇이 하고 이런 일들이 저는 10년 안에 진행이 될 거로 보고요. 그것들을 이제 저희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시기가 제가 보기엔 2025년 정도고 그것들을 체감을 하려면 기업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공정에 실제 변화를 주거나 그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사실은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온라인 세상에서 빅테크 애들만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뭐 전자상거래나 이런 쪽으로만 됐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것들을 오프라인 기업들한테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기업들이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일반 제조업체들, 공장, 그리고 물류센터, 운송업체들이 이것들을 전면적으로 채택하는 시기가 작년, 올해, 내년이 될 거예요. 그리고 AI가 그런 기업들의 구독 가격을 확 떨어뜨리는 효과로 나타나고요. 기업들이 그거를 구입을 함으로써 생산성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올해 내년에 가시화될 거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소비자 단에서 눈으로 보는 시기가 2025년이다. 그래서 제가 이 2025년에 AI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진짜 큰 변화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AI를 얘기하고 뭐 챗GPT를 얘기하지만 네네. 사실 AI 챗GPT 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뭐 하는 걸 가지고서 뭐 우리 주변이 뭐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공장에 사람들이
매우 많이 없어지고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뭘 하고 다니냐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는 게 공장 직원의 대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로봇들이 제대로 돌아다니는지 여기에 생산 공정에 적절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들이 공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로봇들이 지금은 고정화된 로봇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로봇들이 자율주행하고 AI에서 판단해서 여기서 바로 A라는 작업을 하다가 바로 B라는 작업을 만들고 A라는 데서 A라는 자동차 라인을 생산하다가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은 B라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그런 것들에 의한 물류 같은 것들을 하는 부품이나 이것들을 AI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소싱하거나 주문을 넣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25년, 26년부터 가셔야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프라 투자 단계였던 거에 불구하고 아직 초입부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기업이 채택한 기업들이 극소수거든요. 네.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책에서 예. 클라우드 기업들이 직접 반도체를 예. 개발한다. 예. 반도체 개발을 직접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사실은 AI가 돌아가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직접 서버를 구입하고 서버에서 자기네들이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대규모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조달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클라우드 산업이 되게 빠른 속도로 발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거냐? 커다란 서버를 운영하는 데들이에요. 근데 이 서버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24시간 돌아가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나 거기서 AI가 뭐 돌아가서 학습하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제일 큰 비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컴퓨터, 일종의 컴퓨터니까 반도체가 제일 비싼 가격이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얘들 입장에서 보면은 서버 구축 비용이 제일 큰 비용이고 그 서버를 계속 24시간 돌려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운영비를 최적화하거나 전체 설비 투자비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클라우드라든가 거기 서버들 내재화시키려고 하는 수요들이 당연히 크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돈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거를 내재화한다는 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클라우드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규모가 큰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그러니까 1분기요. 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이렇게 구독료로 인프라 사용료 서비스료로 네. 지급한 규모가 얼마냐면 760억 달러입니다. 760억 달러면 얼마예요? 760억 달러면 이제 곱하기 1000을 해야겠죠. 네. 그게 한 분기에 지출한 규모예요. 이거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고요. 그러니까 이 진짜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벌고 있죠. 근데 이 760억 달러면은 이제 곱하기 4를 하면은 되는데 이것도 곱하기 4보다 아닌 게 여기가 YOY 성장률이 지금 21%예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것도 최근에 줄어든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30%씩 성장하던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 거대한 시장에 다달이 구독료를 내는 그거를 세 개의 회사가 사실상 70% 이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아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고요. 대략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아마존이 31%, 마이크로소프트가 25%, 구글이 11%거든요. 그러면 한 대략 67% 정도 됩니다. 네. 이 세 개 회사가 이렇게 막대한 거를 다달이 현금 흐름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이 매달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1%, 2% 늘리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더 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시장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매년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예, 시장 자체가. 그러면 점유율을 조금만 더 뺏어오면 1%만 점유율을 뺏어와도 매출 성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과거와는 비교도 없었는 막대한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의 이제 가장 큰 아까 비용은 서버 구축 비용. 그리고 그 서버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AI 반도체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회사를 이미 2015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수를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통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CPU가 있고 G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버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CPU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서버 운영을 관리하는 그런 게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가 핫하기 때문에 AI 연산만 하는 AI 가속기라는 반도체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메모리는 좀 내재화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CPU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생산과 그 설계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들이 대규모 물량을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에다 맡겨가지고 생산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2015년에 여기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래비티라는 CPU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지금 서버에 대부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는 아니지만 AI 가속기가 요즘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핫하니까. 그래서 그 AI 가속기 중에서 그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는 추론형이라고 하는 영역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는 트레이너미라든가 인페런시아라 같은 반도체를 이미 출시를 해서 몇 세대씩 나왔어요. 아마존에서. 네,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자기 서버에 쓰고 있죠. 근데 예. 이제 요게 엔비디아가 쓰는 그 학습용 반도체 가지고 인공지능을 훈련하고 네. 훈련이 다 된 인공지능을 돌려서 작동을 하는 게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론의 일부 영역을 자기 반도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 몇 세대 이상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아마존만의 얘기가 아니라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이미 2015년에 그 TPU라고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추론형으로 냈고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는 ARM 기반으로 엑시온이라고 하는 그 CPU 반도체를 올해 4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도 이제 그거 다 안 사다 쓰고 내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코볼트라고 하는 CPU와 그리고 마이아라고 하는 그 AI 가속기를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서버에서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재하려는 것들이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이들 이제 우려를 하는 게 그러면은 그런 거 반도체 납품하는 엔비디아는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다 생각을 할 수 내재한다고 있죠. 하니까 예, 자체 다- 개발한다고 하면 다 내재하면 큰일 날 거라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란 건 처음에 훈련을 시키는 영역이 있고 네. 훈련이 돼서 이미 완성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실제 이제 사용한 데 쓰는 추론 영역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학습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넘사벽이에요. 이 엔비디아 학습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써야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추론 영역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현재 내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100% 내재하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거 써 이게 아니라 실제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24시간 컴퓨터 성능이 돌아가는데 이 성능을 1% 2% 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기세라든가 고객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달리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내재화를 노력하지만 가장 좋은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넘사벽.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려가 돼요. 그 반도체가 이제 종류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 사실 그 TPU라는 것도 뭐 저희 YST를 예. 여러 차례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구글이 하는 뭐 예. 텐서 프로세서 유닛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DPU, FPGA 예.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게 반도체에 대해서 저도 사실 문과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을 하는 CPU가 있고요. 시스템. 예, 그리고 그거를 저장하는 메모리. 네. 원래 그전엔 그것도 하나였지만 이제 분리가 돼서 두 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AI를 뭔가 훈련하는 게 너무나 핫해지니까 AI를 뭔가 훈련하거나 AI 전용 반도체라는 AI 가속기라는 반도체가 새로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게 CPU에서 하던 건데 CPU에서는 서버 운영이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클라우드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커지고 24시간 데이터 들어오고 뭔가 일들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영역들의 반도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DPU라고 하는 거거든요. DPU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버로 24시간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을 그냥 방치를 하면은 악성 데이터라든가 이상한 데이터가 서버를 들어와서 서버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가 이미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CPU가 거기서 얘가 악성인지 아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컴퓨터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얘들이 들어온 거를 그 많은 데이터들을 너 어디로 가 저리로 가 이런 것들 하고 뭔가 이상 검토하려면 데이터 센터에는 CPU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만 하는 반도체가 하나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수문장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성벽 같은 데서 처음에 들어올 때 혹은 경비소에 계시는 아저씨가 당신 누구세요? 신원 확인하고 저기 가시기 전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 대기하시고 대기하셨으면 자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안내하잖아요. 출입증 받고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출입증 받기 전에 잠깐 여기서 앉아 계셨다가 저기 3층으로 가세요, 5층으로 가세요. 그리고 누구 오면은 픽업해서 데려갈 때까지 여기 기다리세요. 이런 거를 하는 반도체가 하나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게 DPU.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무실 들어와서 여기 회사 CPU에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보안도 뚫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또 별도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왜 비싸도 가능하냐?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난 돈을 벌고 여기서 보안이라든가 무슨 사고가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집 앞에서는 경비가 없지만 큰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엄격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게 DPU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영역이 복잡해지고 그 가치가 부가가치가 커질수록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고 클라우드 AI가 확산이 되면 당연히 이것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FPGA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그 FCBGA 아니고 네. 그 패키징이나 그 네, 기판 그런 게 얘기할 때 아니라 그 BGA 네. 아니고 FPGA. 예, 그 FP가 프로그래머블이라는 건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희가 기존의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설계 어떤 업무를 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반도체 나오면 너는 메모리, 너는 CPU, 아까 너는 AI 가속기 이게 딱 정해져 있죠. 네. 그런데 생산할 때는 그게 정해지지 않고 사용자가 우리 프로그래밍 하면은 기능이 바뀔 수 있는 반도체가 FPGA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기능이 바뀐다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는 뭘로 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서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얘 중에서 통신 기능을 더 강화를 한다라든가 혹은 여기서 CPU 기능의 어떤 성능을 더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그 성능을 개조할 수 있는 반도체, 예, 그런 반도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예, 예. 근데 이제 왜 이런 반도체가 나오냐면요. 원래는 반도체를 하나 만들려면 설계하고 한 번 찍을 때 수백 개를 한꺼번에 찍어야 단위당 원가가 싸지지. 네. 이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일부 반도체는 뭐 예를 들어서 수십 개, 수백 개밖에 사용량이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군사가 들어가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특수 반도체라든가 네. 뭐 항공기에 들어가는 일부 특수 반도체라든가 통신 장비 같은 거 처음 만들었을 때 테스트용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테스트용 반도체 이런 것들은 수요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뭐 하고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미 반도체 같은 걸 사온 다음에 그거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반도체는 지금 딱 들어오지만 아주 특수 용도에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쓰는 거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 주셔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용자가 그쵸, 있어야 그쵸. 되는 예. 거니까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에서는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클라우드에서. 예, 왜 클라우드에서 사용이 늘어나면 클라우드는 지금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예. 그럼 서버들이 수백 개가 같이 하나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서버가 모두 동시에 들어갔다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서버는 교체하거나 뭐 하고 그럼 거기 들어가는 CPU가 또 바뀌겠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AI 같은 것도 기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A라는 상태로 어떤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제어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하게 했는데 여기에 반도체 서버가 뭐 몇 개가 바뀐다든가 상황이 기술이 바뀐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때그때마다 거기 있는 서버대에 있는 반도체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서버를 했을 때 프로그래밍 하는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는 아니지만 일부 영역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AI 가속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 머신러닝이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최적화된 반도체를 해서 2, 3년 쓸 수도 있지만 거기를 FPGA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 그게 조금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밍을 바꾸기나 하면은 수정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이너한 시장이었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쓰던 건데 클라우드라는 시장이 되면서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는 순간 FPGA 같은 반도체가 일반 반도체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왠지 싸야 할 것 같은데 뭔가 프로그래밍에 해놓고 나면 되게 비싸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예. 이제 그거의 소수용으로만 할 때는 보다는 싸겠지만 네. 그냥 일반 CPU나 GPU보다는 당연히 비싼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반도체라는 거는 반도체 자체도 뭔가 특별하게 구조를 네, 만들어야 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이너하고 비싸고 틈새 시장이었는데 어. 이 시장이 커진 이유도 뭐냐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수요가 느니까요. AI 서버.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AI 가속기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없던 시장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시장들이 지금 커지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에서 AI를 돌리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고 그게 지금 무슨 한 번이 아니라 매달 구독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 얘기로 들어가면 HBM 같은 게 되게 핫하잖아요. 네, 네. 근데 HBM을 삼성이 예전에 했다가 안 해가지고 지금 막 말이 많은데 네. 왜 삼성이 몇 년 전엔 그걸 안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AI 시장이 이렇게 빨리 열릴 줄 몰랐겠죠. 몰랐겠죠. 근데 이 HBM이라는 게 어떤 물질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네. 원래는 GPU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를 여기 G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거를 같이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패키징해서 포장하는데 이걸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8개를 층을 쌓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또 한 층 쌓고 한 다음에 이걸 하나로 묶으면 네. 당연히 에러가 나거나 이상이 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수율도 안 나오죠. 근데 그렇게 고성능을 해서 수율도 안 나오게 해봐야 쓸 데가 별로 없고 이런 고성능 반도체를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데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생산성이 없는데 개발 비용만 많이 들고 여기 장비나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안 한 거죠. 근데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 발전이 되고 챗GPT라든가 이 기술이 엄청 늘어나니까 이 GPU가 수천만 원짜리 GPU가 팔리기 시작하고 그럼 수천만 원짜리 GPU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메모리 성능이 이전보다 훨씬 좋으면 가격이 이전보다 20배, 10배, 20배가 나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이 나온 게 뭐냐면 클라우드가 돌아가고 클라우드 위에 AI가 들어가고 AI는 클라우드 없이는 사실상 그걸 돌릴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고급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전에 별로 아주 틈새이거나 너무 제작 비용이 비싸서 안 쓰던 반도체들도 수요들이 이제는? 폭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요가 지금 딱 생각하기에 네. 줄을까요? 주류? 아니, 줄어들까요? 아, 줄어들까? 아, 예. 줄지는 않겠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늘어나겠죠. 예, 거꾸로 가진 않죠. 예, 왜냐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도 HBM의 점유율이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걸로 보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자율주행이거나 공장 내 그게 다도 한다. 지금은 챗GPT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언어 같은 거나 언어 같은 거로 빨리 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간다고 하죠. 테슬라의 자동제자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받아서 클라우드에 보낸 다음에 이미지에서 그걸 분석을 해서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미지나 동영상이 됐을 때는 데이터량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더 폭증하죠. 실시간 데이터면은 더 폭증을 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미지라든가 영상 데이터로 하는 AI 학습이 전체 AI 중에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계산하면 갈 길이 엄청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시작이다. 예,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해 그렇게 주신 보는 거고. 겁니다. 물론 근데 이게 저 와이스트리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보시다 예. 보니까 뭐 반도체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이제 주가부터 그렇죠. 떠올리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도 예. 하셨고 뭐 직접 투자도 많이 하셨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실적 발표 나오는 날이었나 그 전날 그 전엔가 타 방송사인가 어디 유튜브에 가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2배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주가 얼마일 때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0불 조금 안 됐을 때였죠. 실적 발표 전에요. 저는 사실 지금도 2,000불 이하에서는 제 주식을 한 주도 안 팔 생각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좀 갖고 계세요? 조금이 아니라 좀 가지고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좀 가지고 예, 있다. 저는 18년, 19년부터 계속 매매를 했으니까요. 그치 애널리스트도 해외 주식은 되니까. 네, 해외 주식은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제가 공손해지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 주가라고 하는 건 선행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수요가 한 20-30% 정도 됐다. 그러면은 주가는 이미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어떤 거냐면 챗GPT를 통해서 나오는 시장의 변화가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 있는 로봇들이 다 바뀌고 물류센터에 있는 것들이 다 바뀌고 자율주행이 다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얘기면은 사실은 그건 먼 얘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현대차 그룹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라고 하는 공장을 보여줬잖아요. 로봇으로 돌아가는 공장. 로봇하고 공장 전체를 센서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라고 자율주행 AI로 돌리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현대차만의 유별난 게 아니라 테슬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걸 구축하고 있었고 네. 지금 테슬라를 보고서 BMW든가 아우디라든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그 공장을 만들어서 그게 2022년 엔비디아 GTC 같은 데 이미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럼 자동차 회사가 바뀌면은 딴 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반도체 회사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진행 중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전 세계 공장 중에서 단 1%라도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됐나요? 아직 안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8일 날 테슬라에서 뭐 자율주행 뭐 차량 얘기가 나오죠.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FS12가 되면서 자율주행 성능이 급격히 좋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벌써 올해 내년 안에 나오는 거고 테슬라 봇을 지금 동영상을 나오는 거 보면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공장에 실제 투입이 될 거고 그러면 테슬라 봇이 실제 투입이 되면은 테슬라 봇의 그 사용이라든가 걔들도 다 AI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났을 때 그것들을 이제 기술 성능이 좋아지니까 뭐 엣지단에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100% 엣지단 처리는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량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될 텐데 클라우드 시장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지금 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나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1%도 안 왔다고 봐요. 1%요? 예, 저는 1%도 안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 용량의 1%도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다. 예, 그렇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 투자하는 초기 단계의 시스코 같은 애들이 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인터넷이 다 깔린 다음에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과연 이제 다 했나? 이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아직 텍스트 인공지능 학습 초입부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국가 단위에서도 지금 AI를 자국하고 군대도 AI를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네이버나 뭐 이런 데들도 AI를 하려고 하고 돈이 없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너도나도 들어올 테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시작이 저는 초입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은 차트를 보거나 저도 보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기 한 달 전쯤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고점에서 혼자 가다가 빠졌으니까 거기서 무너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나오면 한번 점핑한 다음에 사실은 시장이 지금 되게 어려우니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 슈퍼마이크로나 델이나 나머지 애들 다 돈 못 버니까 무너졌잖아요. 근데 얘는 그 안 주가가 무너졌다. 예, 근데 주가가 안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2, 3년간, 3, 4년간 앞으로 수요는 늘어날 거고 2, 3년간, 3, 4년간 엔비디아만은 계속 이거를 납품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스닥 지수 보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다 하드 캐리하는 거지 뭐.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1000비디아 달성됐다는 썸네일을 썼는데 그거 업로드하는 시점에 1150디아가 돼가지고 그렇죠. 어지러워. 근데 이제 시작이고 AI 서버 수요 1% 정도밖에 안 왔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0dBA를 보신다라는. 저는 보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 보수적으로 2000dBA. 왜냐면은 네. 이 주가가 원체 선행성이 있고 원체 지금 독자적으로 가니까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과연 수요가 줄고 있느냐? 저는 2000dBA 되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추 5천조 원 넘는 건데.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보죠. 이제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뭐 그게 올해일지 내년일지 뭐 2년 뭐 한 2, 3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어지러질합니다. 근데 여기서 책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게 이 기종 컴퓨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는 필요로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CPU가 있으면 CPU 하나 웨이퍼 만든 다음에
패키징 포장하면 되고요. 네네네. 메모리 있으면 메모리 하나 놓고서 포장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안에 CPU 몇 개 꽂고 메모리 몇 개 꽂고 GPU 꽂은 다음에 걔들을 서로 꽂은 다음에 이제 서로 연결해서 작동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지금 무의 법칙이 깨지고 메모리도 하면서 이 성능이 점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ASM 해가지고 미세화 공정도 점점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 사용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친 듯이 폭증하고 네,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성능은 폭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보자면 패키징을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넓은 판에다가 모든 이 반도체들을 놓고서 묶은 다음에 하나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예, 그렇게 하는 게 각각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패키징 하기는 원래 이제 CPU, GPU를 따로 하면 이게 제조사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우리가 조직이 다르면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뭔가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걔들을 전부 다 묶어놓고 하나의 원팀으로 하고 거기 소통하는 시스템들도 한 건물 안에 다 집어넣으면 의사소통이나 이동 속도나 그리고 그걸 대한 전력 에너지 소율이나 이런 게 더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겠죠. 뭐 계열사 모아서 통합 싸우게 다 때려 넣듯이. 그렇죠. 예,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원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패키징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 묶어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큰 본사 사옥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투자비가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냥 각각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냥 패키징 하는 게 아니라 수평만이 아니라 수직으로도 쌓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HBM 같은 경우도 하나만 꽂는 게 아니라 그걸 8단으로 쏟고 지금 뭐 12단 뭐 이렇게 쏟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 각각을 12단으로 썼는데 각각의 성능들을 다 연결해서 밑으로 해서 하는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로 패키징해서 몰딩 딱 하는데 이 복잡한 것들이 이 8단, 12단이 하나로 묶이거나 이거를 했을 때 오류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 오류 나면은 그 패키징한 거 전부 다 고장 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런 짓을 안 하죠. 어지간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정말로 기술력이 이제 높아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가 예전처럼 미친 듯이 CPU, GPU 성능이 좋아지면 굳이 이걸 하나로 묶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AI가 고성능을 원하니. 더 원하죠. 근데 지금 딱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원하는 속도보다 더 많이 원할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예, 왜냐면은 챗GPT 지금 성능 속도나 개선 속도 그리고 이걸 가지고 AI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이나 뭘 하겠다는 애들들 예를 들어서 이미 테슬라가 자율주행 가지고 뭐 하거나 하는 것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영상 이미지를 하거나 로봇 하거나 그래서 옛날에 로봇 같은 경우는 메카닉이나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뭐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AI로 학습해서 그냥 사람 하듯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AI를 다 이렇게 써버리기 시작하니까 이 수요의 폭증이 누가 봐도 명료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무어의 법칙이 됐건 메모리가 됐건 CPU가 됐건 GPU가 됐건 감당이 안 되니까 엄청 큰 데다 최대한 많이 우겨넣고 쑤셔넣고 그것도 한 층으로 안 되니까 12층, 13층씩 쌓고 그것들도 메모리뿐만 아니라 GPU 같은 것도 다 묶어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들을 하나로 하게 되니까 한 팀으로 하게 되니까 효율적이지만 거기서 뭐 하나 빠근다거나 어긋나면은 그렇죠. 꽉 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손실이 막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예전에 엔비디아는 그 GPU에 들어가는 그것만 설계만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가 만드는 그 안에 자기가 안 만드는 하이닉스 것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CPU 같은 것도 일부 자기가 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마치 하나처럼 통합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맞춰야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생산 공정하거나 이런 것들 했을 때 내 설계한 대로 과연 애들이 제대로 생산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각종 장비라든가 소재에 맞게 제가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설계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게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것들이 보면 벌써 여러 회사들이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제가 공장 커머더티 하듯이 쭉 찍어서 하나 내면 되는데 이제는 부품 하나하나 제품 하나하나 날 때마다 상황이 커머더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조합해야 되는 거죠. 혼자서 일할 때는 나 혼자서만 한밤중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뭐 하면 됐지만 팀이 되면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언제 하고 회의하고 진행하고 이런 절차들이 엄청 중요해지잖아요. 그걸 못하면은 개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고 탁월해도 그 팀은 망하죠. 네.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독고다이로만 쓰면 됐는데 지금은 독고다이로 하지 않고 팀으로 해서 고성능을 해야만 개별 하나로서는 성능이 엄청 좋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이 팀도 이제는 예전에는 2-3명이 아닌데 지금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하나에다 집어넣고서 한 공간에다 우겨넣고 해야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 겨우 근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원하는 수준보다 반도체 성능은 계속 낮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성능 좋은 애가 나오면은 걔가 몇 천만 원이 됐건 몇 억이 됐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영업이익률 뭐 70%, 80%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영업에 총 그 매출 총이익률이 막 7, 네. 80%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왜 가능할까요? 하면은 그거를 주고선도 그걸 가져와서도 수요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설비 투자라거나 하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그 수년을 준비한 사람도 지금 딱 보니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이 수요가 몇십 배, 몇만 배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고 돈이 더 10배, 20배 들더라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한테 엄청난 양을 선급금을 주고 공장 증설하라고 하고 거기에 막 하이닉스가 막 덤벼들고 하는 것들이 다 같은 논리라는 거죠. 이게 1, 2년 내, 2, 3년 내에 끝날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죠. 바보들이 아니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그냥 청사진이 아니라 예.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예. 그걸 또 이제 충분히 갖고 또 직접 예. 투자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 엔비디아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 예. 쿠다 생태계 좀 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그 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AI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예. 소프트웨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뭐 개발도 도와주고 예. 운영도 도와주는 이 생태계라는 게 진짜 넘사벽인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넌사벽이냐 그렇게 말하면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카카오톡을 얘기 드려요. 카카오톡이 앞으로 영원히 한국에서 지배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모르죠. 뭐 예를 들어서 네. 카카오톡이 무슨 뭐 엄청난 오류가 나거나 무슨 고객에 대해서 뭐 대규모 유출하다든가 이러면은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그룹이 딱 보기에 야, 저 카카오톡 저 시장이 좀 너무하네. 내가 한번 삼성그룹 우리 작정하고 들어와서 저 카카오톡 먹을까?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쉽지 먹죠. 않죠. 예전에 삼성 팝 메신저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삼성이 옛날에 네. 그 네이버를 넘어가려고 막 인터넷 사업도 막 확장하고 그러던 때도 있었어요. 인터넷 포탈을 하겠다고. 맞아요. 그리고 뭐 유니텔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 벤처 기업들 이끌던 시절에. 그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적 기업이지만 걔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네이버는 모르겠어요. 이제 구글이 이제 좀 영역이 하니까. 근데 카카오톡을 정말 먹겠다고 덤벼드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태계고 플랫폼이고 거기 락인돼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쿠다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쿠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는 AI 반도체를 직접 사다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TV가 필요하면 TV는 저희 사다 쓴 다음에 그냥 전선 꽂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나. 예. 근데 AI 반도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AI 반도체를 사오면은 이걸 가지고 AI를 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데 쓰는 일종의 도구 같은 건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코딩 같은 거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기에 맞게 적정하게 세팅하고 설정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다 생태계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A, B, C, D를 다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하거나 어떤 뭐 설치 같은 걸 하는 것들을 묶음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요. 라이브러리. 그럼 이제 그거 갖다 쓴 다음에 거기다 이제 제 것만 몇 개 추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렇게만 쓰세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계속 올리고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지식인 같은 데 정보들이 계속 쌓이니까 예전에 한때 거기서만 가고 블로그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검색 기능이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상은 네이버에서만 검색되는 걸 보기 위해서 아직도 저는 한국어는 가급적이면 네이버를 한 번은 검색을 해보거든요. 최근에는 그게 좀 약해졌지만 왜냐하면 이제
사람 그 지식인이라든가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퀄리티가 이런 게 점점 떨어지는데 이게 계속 올려가지고 이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으면 제가 그걸 벗어나서 나가기가 쉽지 않죠. 네이버가 예전에 그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때 다음이라든가 엠파스라든가 엄청 많은 기업들이 덤벼들었지만 이게 안 된 이유가 그렇죠. 그 한번 락인되고 그 생태계가 계속 사용을 하고 이것들이 좋아지면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것들을 넘어서서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쿠다를 쓰는 분들은 인공지능은 뭔가를 개발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그 AI 가속기를 갖다 쓰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못 하거나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이거를 뭔가 컨버팅 하면은 중간중간 어딘가 미세한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스로 뭔가 문서를 작업을 하다가 이걸 한글로 보면 한글에서도 간혹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뭔가 틀이 깨지자거나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면은 그냥 써버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반도체로서의 성능도 과연 이제 이게 떨어지냐라는 걸 봤더니 지금 요번에 이제 뭐 블랙웰이나 GTC나 나온 거 보니까 경쟁사보다 훨씬 더 앞서가거나 좋은 거야. 하드웨어 성능 자체도 넘사벽이고. 넘사벽인데 지금 그걸 쓰는 생태계도 지금까지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딱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모르죠. 왜냐하면 너무 모든 기업들이 다 엔비디아를 미워하고 다 엔비디아 저 떼돈 버는 거를 싫어하고 이걸 사용하는 지금 클라우드 기업들도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사실은 그쵸. 저희가 얘기하면 2021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번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이 메모리가 고성능이 갑자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거기에 납품하니까 막 부르는 게 값이 돼서 급등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이 21년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딱 봤더니 아마존이 딱 봤더니 이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선을 엄청 개선을 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시키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성능을 그 매출 증가나 사용량을 늘었는데 확 줄인 거죠.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기업들이 당연히 지금 하려고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일부 반도체도 만들고요. 그쵸. 그런데 지금 AI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생태계와 이 모든 것들의 데이터들이나 정보나 지원이 엔비디아로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적어도 1, 2년 안에는 얘네 거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도 도조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X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밑에 있던 회사가 엄청난 그 엔비디아 반도체를 구입한다 해서 그날 또 주가가 튀었잖아요. XAI. 예. 네. 사실은 만약에 테슬라의 도조 반도체가 너무나 좋고 100% 대체 가능하다면 뭐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하다못해 돈 주고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근데 AI를 학습하는 영역에서 지금은 그게 비용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그 비싼 거를 사면은 너무나 비용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젠슨항이 최근에도 대만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반도체를 사면 살수록 돈 버는 거다. 당신네가.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카카오톡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물론 최근에 카카오톡이 다르지만, 카카오톡 생태계가 무너질 거를 배팅을 하고 지금 하는 거는 뭔가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네네. 네이버도 옛날에 지식인이 한창 잘 나갈 때 그게 무너지는 효과가 보이기 전까지 거기에 배팅하는 거는 되게 무리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는 또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단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이런 기업들, 개인이 아닌 기업들이나 군대나 막 이런 데들에서 AI를 실시간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쓰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매도를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 황 CEO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제품 개발 기간도 이제는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당기겠다. 그렇죠. A100, H100, B100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루빈 뭐 이런 루빈 것도 이제 또 예고를 했고. 예.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가 2년 개발하던 걸 1년 하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한테 그
IBM 더 차세대 1년 더 빨리 하면 돈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수요가 그보다 훨씬 많고 빠르니까. 이거를 지금 공급할 애들이 없다는 거죠. 반도체 전쟁인데 예. 진짜 전쟁 얘기 좀 예. 해볼게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뭐 우려는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IT 개발, 반도체 개발 요것도 더 빨라지고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나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 군도 보면은 AI 관련돼서 가장 앞선 집단이 군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뭔가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하는 게 군이 가장 더디었잖아요. 네네. 근데 심지어 한국에서 한국군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보다 지금 AI라든가 자율주행에 더 투자를 하고 열을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은 경제성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엄청 비싼 돈도 쓸 수 있잖아요. 총동원해야죠. 네, 총동원해야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려요. 저희가 한국산 방산 무기들이 해외 수출이 용이했던 게 우리는 실전에서 뭔가 성능 검증이 됐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무기라고 하는 게 특히 새로운 무기는 군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씁니다. 네. 근데 안 바꾸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냐면 AI와 우주 통신에 대한 완전한 시각 변화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은 보통 많이 봤던 게 그 하이마스라든가 드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넓은 땅인 건 아시죠? 네. 그 넓은 땅에 하이마스가 이렇게 해서 쏴요. 저게 어디서 오는 줄 알고 쏠까요? 그 넓은 대평원에요. 네. 드론을 띄워요. 드론이 과연 저게 어디 있는지 알고서 그걸 할까요? 우크라이나는 제가 알기로 진짜 서유럽을 할 만큼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네. 물론 오는 지역은 몇몇 제한적이겠지만. 근데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정말 러시아의 탱크라든가 러시아의 무기를 정밀 타격해서 다 파괴시켰고 이것도 엄청난 고성능 무기가 아닌 굉장히 값싼 무기로 가지고 공격을 한 거거든요. 하이마스가 뭐 단가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거기를 공격하는 뭐 유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엄청 싼 거니까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스페이스X가 나온 스타링크나 네. 기타 미국의 저궤도 인공위성 업체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이미지 찍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리고 각각의 날아오는 전파들이나 러시아의 통신 감청이나 이것들을 다 데이터를 해서 적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요. 미사일이 그 위치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요격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다 해놨어요. 그게 원래 없던 기술인데요. 바로 그런 현장에. 그래서 초반에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장성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네네. 왜 많이 죽었냐면요. 적에도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그 전화 통신망을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통신 보안을 위한 전용망을 쓰지 않고 러시아가 핸드폰으로 다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통신망 전화기가 많이 데이터가 집중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여긴 장군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파악하는 즉시 얘가 이동도 하기 전에 미사일이 자동으로 날아가서 거기를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위치를 파악해서 하고 그리고 드론을 이동하거나 제어하는 것들도 AI로 제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작은 형태로 이렇게 띄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나 적용들을 실전에 적용을 했더니 그 거대한 탱크라든가 그 비싼 무기 시스템들을 값싸게 바꿀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걸 테스트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론을 얻었냐. 예전에는 무기 시스템, 탱크가 굉장히 성능이 좋거나 개별 뭐 잠수함이나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개별 무기는 그 자체는 성능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얘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면은 성능이 좋아진다. 우리 인터넷으로 사람을 묶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아까 그 반도체 얘기를 할 때도 개별 반도체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하는 것처럼 각각의 무기 시스템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이것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정밀하게 요격하고 타격하고 공격할 수 있고 적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서 대응하고 할 수 있으면
비싼 무기나 비싼 시스템,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간이 테스트를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적외도 인공위성을 감시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제어를 하는데 이걸 지금 전부 누구에 의존합니까? 스타링크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스페이스X라는 민간 기업이에요. 네. 사실은 미국도 인공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국방 군용 인공위성들이 적외도 인공위성이 별로 없어요. 옛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빨리 대응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통신망 시스템도 그렇고 감시 정찰도 그렇고 요격하고 그런 것들을 받는 것들이 커지니까 미국군이 지금 우주군 예산, 인공위성 늘리는 예산을 엄청 늘렸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벌써 인공위성 3개나 쏜 거 아시세요? 네네네. 예. 갑자기 군이 생뚱맞게 왜 이렇게 인공위성 쏘는데 난리를 칠까요? 이게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국군만의 얘기라 미국군하고 한국군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저기 시스템하고 여기 시스템하고 서로 연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해 공군 통신 시스템들이 다 하나로 결합돼야죠. 그러려면은 여기서는 이제 전투기, 고성능 전투기보다 이러한 AI와 우주 통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적외도 인공위성 통신망과 여기에 받은 데이터들을 빠른 속도로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AI, 그걸 가동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뿌려주는 클라우드 시스템. 더군다나 이 클라우드는 야외에 돌아다니는 군한테도 실시간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주 통신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서 지금 영국군, 미국군에서는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우주 통신망에 대한 국방비 예산이 엄청 폭증하고 있고 한국군도 지금 당장 북한의 미사일 대응하는 기초적인 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GPS 같은 경우 다 미국 원래 군사위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 지금 미국군 그렇죠.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지금 북한에서 교란하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GPS 교란 막 하고 예. 있죠. 그러면 각 우리나라 전용 군사위성 항법상시가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중국은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 러시아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만의 GPS를 개발한다고는 하는데 해야죠. 예. 그럼 이제 거기 인공위성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감시 위성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통신망 하는 위성이 몇 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 수년간 수십 개의 인공위성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통신 보안, 그리고 거기 연결된 데이터만, 그거 하는 AI, 그리고 우리도 지금 드론으로 뭔가 제어하고 저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것들 하려면 클라우드망, 이것들을 지금 군이 엄청 급하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 전투기 중에 이제 차세대 6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하거든요. 그 미국에서도 이제 F-22 랩터가 가장 최신형 예. 5세대 전투기였죠. 예. 근데 그 다음 전투기는 6세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6세대 전투기가 미국도 개발하고 있고 유럽에서 2군데서 개발하고 있는데 6세대 전투기의 개념이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유인 전투기 한 대 있어요. 네. 옆에 무인 전투기가 10대, 20대, 20대씩 있어요. 날아가요. 네. 싸우는 건 얘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요. 얘는 지시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얘는 수십억 달러인데 요 전투기는 100만 달러예요. 그렇죠. 그냥 한 대 가서 이제 꼬라박아도 예. 큰 문제 없는. 그런데 이제 이걸 했을 때 음속으로 어마어마하게 달려가는데 얘가 얘를 공격하면 어떡해요? 얘가 하는 거를 얘가 일일이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럼 네, 운전은 얘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사일을 쏘라고 했는데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될까? 그럼 통신보안, 인터넷, 클라우드, 우주통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6세대 전투기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이버 보안 이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적군이 저들 오네? 그럼 해킹해가지고 얘가 공격한 다음에 역으로 우리 쪽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인공위성, 이 사이버 보안 이 영역이 지금은 핵무기 이상으로 중요한 비대칭 전력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사이버로 교란하거나 사이버 여론전을 하거나 해킹을 하거나 혹은 뭐 군 통신망을 마비시킨다든가 원전 같은 거를 마비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사이버 해킹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IT라고 하는 영역이 그냥 민간 영역, AI는 민간 영역, 최첨단 반도체는 민간 영역이 아니게 됐고 그래서 지금 미군이 이런 반도체를 육성을 하는 거를 국가 안보 개념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반도체가 국가 안보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아주 기본적으로 군사 측면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거고. 저도 요즘에 걱정이 드는 게 이제 북한이 이제 약간 이제 서해
서해 그 북방 그쪽에서 GPS 이제 교란을 막 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저게 뭔가 우리 한번 찔러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흔들어보는 예.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잘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의문도 있고, 이게 역시 뭔가 IT 개발에 대한 부수적인 걸로 또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도 뭐 그냥 자동차 자율주행 개념이 아니라 6세대 전투기의 자율 비행, 그다음에 자율 공격과 방어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도 있어요. 예. 사실은 해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죠? 해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이 그렇죠. 이제 예. 본진이 되죠. 예. 근데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 있는 일개 함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엄청난 항공모함을 굳이 운용할 필요도 없죠. 없죠. 근데 함정에서 전투기가 날아가지 않고 무인 드론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에서 길이 한 2m, 3m 정도 되는 길쭉한 미사일 같은데 얘가 해저 잠수함처럼 이렇게 날아가서 거기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이게 해상 드론이고 공중 드론인 거죠. 그러면 해상 드론이나 공중 드론을 하게 되면 배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는 공중 드론 수십 대, 해상 드론 수십 대를 하고 있는 함정이 있다고 치면 항공모함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훨씬 공격하기가 용이한 거죠.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우리나라 국내 조선소에서도 이미 컨셉함이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만 침공을 위한 그런 것 중에 이런 제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장의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 드론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얘가 해킹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날아가는 데서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기에 드론이라든가 어떤 껍데기를 보지만 거기에 핵심은 AI가 들어가고 통신이 들어가고 클라우드가 들어가고 사이버 보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쳐지지 않으면 드론 같은 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어 봐야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군에서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방산기업들도 그렇고 예전에는 뭔가 중후장대한 무기 시스템에 집중하고 엔진에 집중했다면 소프트웨어 인력들하고 사이버 보안을 하고 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특별 인력들을 뽑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차세대 무기 시스템도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 어떤 그 방산기업 탐방을 가서 그런 무인 무기 체계 개발하는 현황 이런 것도 보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안 와닿는 거죠. 왜냐면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이제 옛날 군대만 생각이 나고 저 첨단은 뭔가 영화 속에서나 보던 아직은 먼 미래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거는 시작이 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겨졌어요. 더 당겨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군과 미국군과 지금 한국군에서 저는 한국군하고 미국군은 보니까요. 두 가지는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하나는 우주통신망을 자체적인 우주통신망 감시위성망은 빨리 가져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각 군별로 통신 지휘 감시 정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야만 그 데이터들을 묶어서 AI가 그렇죠. 뭔가 지시를 하거나 의사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각 통신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과 우주통신망 구축하는 작업은 지금 각 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최근에 한국군도 드론 사령부 같은 것들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동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게 지금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드론이 이렇게 작동이 아마추어 단계로 되는 거가 드론 사령부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잡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조정하는 드론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는 걸 준비하거나 그 정도는 완전 그냥 초등학생 수준인 그거는 거고 아닌 거죠. 훨씬 더 그 이상으로. 근데 이미 그건 또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기업도 얘기 드렸지만 AI의 실물화, 이게 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군이 지금 이거를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테슬라가 이거를 공장에서의 생산성 개선이나 제품 개선이나 테슬라 보수로 굉장히 빨리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조직들이나 기업들이 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빠르게 뭔가 변하고 있고 중요하고 그 시기가 가까이 올 거라는 건 이제 느껴지는데 이제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또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이제 미국의 군사 방위라든지 보안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들도 꽤 많이 계시던데 혹시 그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의 우리 보통 방산주들 있잖아요. 방산주는 사실은 지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늘어가겠죠.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아는 일반 방산 기업의 수혜를 갈지는 좀 다른 얘기예요. 너무 전통적인 쪽으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이 거대한 전투기를 쏘는데 이 드론 같은 거에 몇백 달러를 하고 그 대신 이거를 제어하는 AI라든가 뭐 우주통신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집중이 된다고 하면 막 비싼 전투기나 비싼 항공모함이나 선박을 만드는데 돈이 갈 것인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 거대한 대기업들이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네. 이건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과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우주 산업은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 같은 데가 다 좌지우지했어요. 그렇죠. 근데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은 아직 재사용 발사체 로켓을 발사 못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을 몇 년 전에 발사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됐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적에도 중계도 이 차이는 있긴 하지만요. 그러면은 이런 변화 속도를 과연 기존의 기업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몇몇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특정 기업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수익성에서 조금 약해요. 스페이스X가 워낙 압도적이라. 아니 그런 거 말고 군사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뭐 드론이라든가 AI.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만만한 게 팔란티오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수익성 대비 뭐 혹은 제가 좋아하는 크라토스 디펜스라고 하는 그런 인공위성에 대한 지상 제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무인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변화의 초입부라서 기업들의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군수 사업이 꼭 잘 될 거냐라는 거는 좀 고민이 되는 거고 군수 사업을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러한 변화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국방부 예산 같은 거 나오면은 그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는지 한번 쭉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목별로 집행된 예산들이 나오면 거기에 나갈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보면 우주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통 제조 기업들도 되게 많이 보강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지금은 좀 애매한 단계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방향성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명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반도체 이야기 쪽으로 와서 보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가 안보다라고 하면서 칩스법도 만들었고 사실 칩스법이 준 그 보조금 보면 TSMC나 삼성전자보다 인텔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지원도. 근데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양호해. 인텔 앞에서 맞아요. 먹고 인텔은 계속 거의 신저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가장 실패한 투자 중에 하나가 인텔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제가 되게 밝은 표정으로 고백하셔가지고 되게. 어쩔 수 없죠.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인텔을 미국 정부가 너무나 미친 듯이 밀어주는 건 명료한 팩트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인텔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방산 기업입니다. 인텔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만드는 수많은 미사일이나 전투기나 각종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를 누가 만들까요? 다 인텔이 하죠. 그러니까 인텔은 국방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난 수년간 국방부로부터 막대한 연구개발비나 보조금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 밖에 이런 것들에 대비했을 때 생산도 잘하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엄청 밀어줬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간과하거나 못했던 거는 그 이전에 6, 7년 동안 너무나 인텔이 망가져 있던 거를 지금 팻 갤싱어가 21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수습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인텔은 뭐 엔지니어들도 많이 떠났다 해서 별로 인재가 없다. 그런데 그래도 뭐 한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빌드업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 전임 CEO가 정말 6, 7년간 너무나 많이 말아먹은 거고 그 이전부터 쌓였던 게 너무나 누적되기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뒤에는 인텔이 지금보다 2배에서 10배 이상 주가가 오를 거라는 데는 매우 높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생각보다는 되게 더디다. 그렇지만 긴 방향에서는 해야만 된다고 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 같으면은
뭐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뭐 그래도 군수기업이니까 좀 밀어주겠지 이건데 지금은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TSMC를 어떻게 보면은 미국 애리조나로 왔는데 거기가 또 인텔하고 가까운 네. 데잖아요.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를 밀어주는 것들이 인텔한테 되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저 거대한 힘이 뭉치면 10년이면 반드시 뭔가를 바꿀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3년이냐 4년이냐 5년이냐는 건 되게 애매한 거고 투자자 관점에서 뭐 마냥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저도 지금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중립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군사 안보적 측면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들어서 제조업을 미국으로 리쇼링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제조업을 그냥 들고 와서는 절대 중국과 한국을 이길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제조업을 원래 저기는 있는데 우리 거기는 기반도 없고요.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거를 단순히 소비 시장만 있다고 관세로 막겠지만 그거를 10년, 100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몇 년간 막는 동안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높은 인건비와 비숙련 공들이 있는 걸 했을 때 과연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조업에도 AI를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에 AI를 써가지고 로봇을 쓰고 자율주행을 써가지고 최첨단으로 그거를 성능 개선을 해서 사람의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사람이 부족해도 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아닌 자동화나 자동화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높은 생산성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형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업을 AI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으로 미국 정부는 가고 있고 그 방향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인텔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방향은 명료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뭐 아주 긴 거를 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조금 한 단계 물러서서 볼 필요 있다. 하지만 절대로 인텔은 만만치 않고 최근에도 아마 한국에 얼마 전인가 뭐 인텔 관계자가 와서 파운드리 2위 기업이 되겠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해놓은 거 봐야죠. 투자자는 봐야죠. 하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시간이 지나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 예. 그 사이에서 지금처럼 인텔이 예. 조금 이제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다. 그럴 수 있죠. 라고 보시는 예. 거고 그 아까 애리조나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TSMC도 어찌됐든 간에 뭐 대만에만 두지는 않고 이제 미국 본진으로 또 자의반 타의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TSMC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 생산이 미국으로 넘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대만의 어떤 그 안보 입장에서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만은 무조건 안 가게 막고 하겠죠.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은 전 세계 반도체 올해 보면 미국이 메인이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일본에서 사실 뭐 프라잡이나 여러 가지 되면서 그게 한국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반도체였죠.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핵심 기술이나 소재나 장비는 미국이 아직까지 장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반도체 쪽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전체 생태계라고 하는 게 미국이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들을 잡고 있고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10년 이상 원한다고 하면은 흐름은 바뀐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대만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대만은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사실 여기 플러스 더하면 대만과 한국운이겠죠. 한국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산하자. 일부는 미국으로도 가져오고 일부는 일본으로도 가져가고 일본은 동남아도 가져서 분산을 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게 가자. 그리고 그게 미국의 국익과 국가안보에 유리하다. 그리고 미국의 적성 국가인 지역한테는 이거를 최대한 유출을 막게 하자. 그런데 대만은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근데 이게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러면 TSMC 물량을 좀 한국으로 좀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고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불안한 거나 한국이 불안한 거나 비슷하다 뭐 이런 대만이 더 위험하죠. 시각이. 대만이 더 위험하지만 한국도 위험하고 그리고 한국도 메모리가 너무 집중이 돼 있던 있으니. 거죠. 예, 근데 예전에는 그 메모리 그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마이크론이 미국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CPU, GPU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로 나오니까. 도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메모리 HBM 같은 것들을 과연 마이크론이 없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갖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고급 반도체들도 생산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맞물려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미국 입장에선 분산하고 자국의 비중을 높이고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다 그냥 미국으로 갖고 들어와 미국에서 만들어는 아니고 네. 이거를 분산한다는 뭐 의미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가급적 자신들의 우방 국가들 위주로. 베트남에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지금 이 3, 4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저희가 예전에 저도 반도체 이렇게 기업 탐방관이고 하면 네. 전공정 회사하고 후공정 회사는 격이 달랐어요. 옛날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전공정 장비는 막 몇십억 했는데 네, 후공정 장비는 기껏해야 몇 억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핫한 한미 반도체나 뭐 이오테크닉스나 테크인 같은 데는 옛날에는 되게 우습게 봤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은 잘 보지도 않았고요. 네. 근데 바뀌었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들을 커다란 반도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되니까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웨이퍼를 더 미세화시키고 개선하는 거는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는데 패키징으로 이 승부를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패키징에 동남아가 강했어요. 동남아가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거기가 예전에는 패키징이 인건비 싸움도 좀 있었고 부가가치가 낮았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장비 같은 거는 뭐 한국이나 이렇게 쓰더라도 그걸 패키징해서 조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저부가가치니까 대만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나 한국 같은 데서도 일부 이런 것들을 동남아 같은 데 인건비 싼 데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쪽 동남아 쪽에도 글로벌 파운더리가 싱가포르에 공장도 있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쪽이 은근 보이지 않게 패키징 생태계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동남아 쪽도 지금 소득 수준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차세대 성장 동력을 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패키징에 대한 부가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쪽 산업을 밀기 시작해요. 인텔이라든가 글로벌 파운드리의 첨단 패키징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이것들을 키워가고 하는 거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서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기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도 TSMC나 대만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으로 뭔가 확산하고 여기에 이제 젊은 인재들도 많으니까 여기에 반도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업하는 거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최근에 동남아 쪽도 다 순방을 해서 주요 국가별로 반도체 지원과 여기에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를 정상들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국가적 수요가 맞물리고 근데 여기에 미국의 수요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패키징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만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엔비디아의 그 공정 반도체가 굉장히 비싼데 네. 생산에서 지금 두 가지 병목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한국의 HBM. 여기가 첫 번째 병목이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온 다음에 그걸 하나로 패키징하는 거를 대만의 TSMC에서 해요. 네. 거기가 제일 병목이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TSMC도 그쪽에 투자를 막 올해인가 뭐 2배를 늘린다고 하는 게 여기와 HBM 이 두 군데가 제일 큰 병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지라는 게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ASML이 몇 년 전에는 주가 되게 잘 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 2, 3년간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값보다 뛰어나리라고 하면서 ASML만 쳐다봤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ASML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반도체 성능 개선이 미세와 그 EUV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고급 패키징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도 그런 EUV 뭐 펠리클이라든가 뭐 만드는 회사들이 몇 년 전에 되게 핫했는데 걔네들보다 요즘에 한미나 테크잉이 더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기술 변화와 성능 개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한화에서도 네. TC 본더를 만들다 해서 뭐 주가 변동성은 좀 커진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이 흐름은 앞에서 AI 반도체 이야기하실 때 데이터 센터 수요는 이제 1% 수준이다. 그러면 반도체 후공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혹시 왔다고 보세요? 그쪽은 이제 아직 여기가 개선 여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개선의 여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HBM 같은 경우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 지금 하이닉스에서 8단이라고 해서 HBM 웨이퍼를 8개를 하나로 쌓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위에 12단 쌓는 게 뭐 차세대 버전이고 뭐 그 뒤에 12단 이상까지도 지금 얘기가 스케줄 상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좀 일정을 좀 약간 일부 지연되긴 했는데 그러면은
8단을 쌓던 걸 12단을 쌓으면은 뭐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성능 개선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웨이퍼가 10나노 이하로부터 내려가서 뭐 3나노 가다는데 3나노, 2나노 가는 거는 지금 속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1나노 밑으로 가면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뭐 양자 컴퓨터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여기는 속도가 느린데 패키징을 해서 쌓는 거라든가 뭐 여기 구멍 뚫는 거라든가 최근에 또 뭐 유리기판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유리기판을 하게 되면 뭐 밑에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인터포즈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동안 너무나 신경을 안 쓴 영역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걸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징 쪽이 되면은 원래 반도체 크기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패키징 하는 것도. 근데 이것도 지금 점점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럼 커지면은 거기다 우겨 넣을 수 있는 뭔가가 더 많아지고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것들을 잘 모지만 최근 부분에는 반도체 쪽과 관련되는 자료들 보면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핫하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은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얘기들이 패키징이나 후공정단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 심지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거는 후공정인데 전공정 수준의 공정 수준을 요구해요. 노광 장비라든가 뭐 각종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전공정에서 썼던 첨단 기술들을 후공정으로 쓰는 것들이 아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 3년 안에는 후공정 쪽에서는 아직 개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질문도 좀 드려봐야겠다. 최근에 이 관련주로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습니다. 전력, 송배전. 예. 이것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려면은 발전소도 많이 필요하고 그 송배전 인프라도 많이 필요하다라면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예. 제가 비슷한 질문 한 3번째 드리는 것 같은데 예. 이 송배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예.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보세요? 데이터 센터보다도 아직 10분의 1도 안 온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데이터 센터가 아까 전체 AI 수요의 1% 예. 정도라고 보셨고 예. 근데 송배전은 지금 수요가 거기에 10분의 1? 저는 그렇게 봐요. 그 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1000배 더 간다? 뭐 1000배라고 말하기는 그러고요. 네네네. 왜냐면은 송배전 수요가 전부 데이터 센터하고 100% 연동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송배전에 대해서 뭐 작년 7월, 8월부터 유튜브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송배전 쪽에는 일단은 건설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건설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예전에 밀양 송전탑 사건 기억나시죠? 그 고압선 예. 송전탑 네, 고압선 송전탑 연결하는데 엄청난 이슈가 됐죠. 약간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의 반발도 그렇죠. 크고 예. 예. 송배전망을 기본적으로 하나 긴 장기 송전망을 구축하는데 15년 정도 봐요. 아 그래요? 뭐 인허가 받는 것도 그렇고 현지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뭔가를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제 육상에서는 잘 어려우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라도 같은 데서 태양광 발전 많이 하는데 그거 지금 못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전기가 남아 돌아요. 네. 평상 일부 시기는.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전선을 끌어가지고 경기도나 이런 데로 보내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 통과하는 지역에서 얼마나 큰 반대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간에 송전탑은 몇 개를 더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가 나오냐면 해저로 넣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 거기에 바다 서해로 이렇게 해서 해저로 가는 거죠. 근데 해저로 전선을 만들려고 하면은 네네. 그거 예를 들어서 전선회사들이 한번 수주 받잖아요. 네. 3, 4년 걸려요. 3, 4년? 예, 최소한. 그 정도의 전선을 만드는 데.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거기에 만드는 전선은요 예. 일반 전선이 아니에요. 그냥 해저 케이블이랑은 좀 다른.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일반 전선이 아니에요. 거의 맞춤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되면 선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저희가 선박을 만들 때 선주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네. 저희 예를 들어서 해저 케이블 같은 고압선 같은 거는 엄청나게 큰 타워에서 뭔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하는 네. 걸 하는데 네.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배에다 실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에다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유럽 같은 데서 해저 케이블, 풍력 발전, 해상 발전 풍력 같은 거 하는 그런 거 해상 송전선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거 몇 년씩 걸려요. 저희 요즘에 LS 같은 데들이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통 발주받았다 하면은 그거 실제 납품하는데 2, 3년 걸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앞단을 다 뺀 거예요. 환경평가라든가 경제성평가라든가 여기에 빼고 그냥 전선 만드는 것만 친 거. 전선 발주 놓게 하면 이제 걔가 그거 하는데 2,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으로 그런 걸 보내는데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AI 열풍이 들고 뭐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고 하면서 전력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길어야 1년 반? 2년? 2년. 네. 예. 유럽이나 미국은 한 2년에서 3년 돼요. 그러니까 그거 시작했는데 1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게 대려 나올 거냐. 그리고 저희가 지금 6개월 사이에 1년 사이에 HBM의 지금 수요 전망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2년 뒤에 차세대 버전 HBM 낸다고 했다 막 그게 지금 막 1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AI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빨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력 수요에 대한 이런 것들도 지금 전망이 했을 텐데 그거 2, 3년 전에 지금 서왔던 계획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AI가 지금 사실은 AI 얘기하지만 제가 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재생에너지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그쵸. 신재생에너지가 하는데 신재생에너지가 확산이 되면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래서 뭐 SMR 관련된 콘텐츠도 다뤘고 뭐 수소 에너지 관련된 콘텐츠도 꾸준히 다루고 뭐 송배전도 마찬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AI 시대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를. 근데 생각이 들어보면은 아니 뭐 원전도 그렇고 소형 원전도 그렇고 뭐 수소도 그렇고 에너지 그러면 다 좋대. 다 좋대요. 다 필요하대요. 예, 다 필요해요. 실제로 근데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가 정말 그래서 이거 쇼티지 나고 뭐 전력도 모자라고 뭐도 모자라니까 지금 일단 제가 다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예, 왜 그러냐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네. 이제 유럽에서도 원전은 좀 더러운 거니까 좀 빼고 뭐 위험하니까 뭐 하고 빼고. 미국도 뭐 굳이 원전을 지어야 되나 그죠? 이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AI 열풍 불기 전에 그린 인프라에 그 아리백에 원전을 넣네 맞네 막 이런 그렇죠. 걸로 싸우고 있었고. 지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나 데이터 센터의 사용량이 지금 사용량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텍스트 가지고 AI 학습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시간으로 동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차가 돌아가고 자율주행차는 먼 미래일 수 있지만 공장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들어가는 로봇들은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 구현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도 이미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고 조지아 공장을 그렇게 짓고 있고 울산 전기차 공장도 그렇게 짓고 있고요. 지금 BMW라든가 이런 데들도 이미 그런 공장을 졌어요. 그럼 네.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데이터들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미 공장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 세계 공장으로 다 확산되면 그것들 학습하고 데이터하는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런데 AI와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기를 미친 듯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전기만 먹는 기기라는 거예요. 전기만 먹는 기계요? 기계. 이게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철강 제철소에서 용광로에서 철을 만든다고 하죠. 네. 그러면 이걸 녹여야 되잖아요. 예,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석유를 떼어서 녹일 수도 있고 석탄을 떼어서 녹일 수도 있고 네네네. 전기로로 녹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해요. 데이터 센터한테 가서 석유를 갖다 집어넣거나 석탄을 집어넣거나 얘는 작동 안 돼요. 얘는 전기로만 해요. 석탄과 석유를 하고 싶으면 전기로 한번 바꾼 다음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전기로 바로 집어넣는 거하고 한번 바뀌고 가고 송배전하는 동안에 또 손실이 있죠. 네네네. 근데 AI는 전기만 먹는 애예요. 근데 지금 AI가 전기를 얼마나 먹을까요? 미국 전체 전력의 벌써 2%가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지금 전기 수요가 엄청나요.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 다 AI화되고 군이 다 AI화되고 우주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지상에 있는 것들 다 테크해서 AI로 돌려서 가려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 성능이나 이런 거에서 그 지금 사용량만큼 늘지는 않겠지만 AI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모든 공장을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다 AI로 학습된 로봇이 실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로봇들은 뭘로 가동되나요? 다 전기로 가요. 그렇죠. 요즘 충전을 유압식 해야 안 돼요. 유압식. 거기에 센서
센서 다 전기로 가동돼요. 네. 전기 카메라로 다, 그러니까 센서라든가 카메라가 다 전기로 가동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장에서요, 전기 사용량이 미친 듯이 폭증할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저희가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전기차예요. 그렇죠. 전기차가 일반 가전제품보다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주요 국가들은요, 한국은 빼고요, 한국은 약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전체 신차 판매량이 이미 10%가 넘었어요. 전기차가. 예. 근데 전기차를 하면은 그 전기차 충전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잡아먹을까요? 그쵸. 옛날에는 그냥 석유 갖다 떼면 되고 가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점유율이 1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용량이 폭증한다고 얘기를 해요. 중국 같은 데는 그게 더 넘었었어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도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차에다가 석유를 집어넣어서 안 돼요. 석탄을 집어넣어서 안 돼요. 다 전기로 해야 돼요. 그렇죠. 더군다나 얘가 앞으로 AI로 학습해서 자율주행한다면 거기 컴퓨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기 사용량이 더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전기 사용량이라 하는 게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라든가 주요 IT 그루들이 지금 앞으로는 전기다.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트위터로 한번 올릴 때마다 송배전 관련주들이 또 신고가 가고. 예. 근데 그거 역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야.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네네네. 송배전 수요는 이제 시작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수혜를 꼭 지금의 기업이 앞으로 계속 볼지는 좀 더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당장 급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전 세계의 그 송배전 투자 있잖아요. 네. 20%가 IT예요. 네. 송배전에 IT가 들어가요. AI가 들어가고. 이해 가세요? 그 말인즉슨 아까 아마존이 예전에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좀 덜 사려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최적화시키면서 메모리 사이클이 달라졌듯이 약간 예. 그런 그런 오버랩이 느낌인 좀 거죠.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송배전으로 멀리 보낼 때 날씨나 온도에 따라 가지고 전력 소모율이나 손실률이 달라지. 그러면은 뭔가 막 최적화하고 전선에서 센서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최적의 날씨와 온도와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송배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버리는 전기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손실이 많죠. 그것들을 AI로 학습해서 최적으로 하는 것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배전 망 중간중간에 ESS를 달아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다 잠깐 저장을 해놨다가 보낸다든가 그럼 그것들을 저장하고 보내고 얼마를 하는 것들을 AI가 학습하든가 이런 식의 데이터를 하거나 변전소를 무인으로 각동해가지고 돌아가요. 미국에는 이미 무인 변전소가 이미 실용화 단계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송배전 쪽에서의 IT 기술 영역도 엄청 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고민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앞단의 수요가 너무 크고 여기서 움직이는 게 크니까. 근데 다만 이거는 기억하셔야죠. 송배전은 아까 15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이 설치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럼 우리가 실물을 납품하는 게 매출 나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 사이클의 끝이 언제고 피크가 어디냐? 길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10년 안에 피크를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10년 안에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이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지만 굉장히 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데서도 고민을 하겠죠. 지금까지는 송배전은 올드 패션이어서 이머징 국가 일부 기업들만 했는데 당연해서 미국의 제조업에서도 그런 송배전이나 전선을 AI로 최첨단으로 해서 빨리 생산하거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미국에서 지금 보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 자동차용 배터리는 아니더라요. ESS용 배터리를 최적화시키는 것들을 미국 기업들이 되게 신생 기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거기에 AI를 쓴다든가 거기에 물질 조합을 최적화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인산철이나 리튬 배터리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막 것들을 엄청 해서 그렇죠. 보조금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적어도 올해 안에는 그 고민을 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수요가 큰다고 해서 막 전통적인 기업들이 앞으로 막 10년, 20년, 30년 커질 거냐? 요거는 이제 그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했는데 이제는 메가 트렌드라는 말도 왠지 작아 보입니다.
이건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런 트렌드들이고 사실은 이게 벌써 한 2년 넘게 2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속된 말로 주식갱이들 사이에서 이거 언제 피크아웃이야? 이거 언제 꺾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올해 안에 피크아웃은 나올 수 있어요. 주가라고 하는 건 10년간은 사이클에서도 얼마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사이클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글로벌적인 세대 전환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베이비 부머 중심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경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일본이 먼저 은퇴하거나 노령화됐고 이제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이 은퇴하거나 나오고 MZ 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직장 취업한 지 5년, 10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디지털 기반이 익숙하고 그렇죠. 뭔가 이 사람들한테 막 험한 일 시켜서 잘 안 통하고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 중요하고 심지어 이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페루나 이런 데들도 다 월급 수준, 소득 수준이 낮아도 다 인터넷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공정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구리광산 같은 경우 파나마에서 대규모로 폐쇄됐던 게 거기에서 지금 현지 그런 오염물질 많이 나와서 하고 멕시코나 뭐 칠레나 이런 데서 지금 중국이 가져갔던 리튬 광산 같은 거 국유화시키는데 막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돈 이렇게 몇 푼 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예전에는 이머징 국가나 이런 데서 대충 노동을 넘기고 하는 것들이 아닌 공정하고 페어하면서도 생산성 높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AI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나 험하거나 더러운 거는 못 사는 국가로 다 보내면 됐지만 그거를 이제 기술로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환경 얘기도 중요해지고 환경 같은 데서 그런 환경 관련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하고 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막 하고 뭐 지역에서도 그 지역 국가에서의 광산 같은 거 개발했을 때도 친환경으로 안 하면 현지 반발로 인해 가지고 중단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대적 변화의 흐름인 거죠. 그게 이제 AI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도. 전기라는 게 깨끗한 에너지고 우리의 활동의 상당수가 디지털 기반으로 하고 핸드폰을 하고 디지털 기반의 핸드폰의 기본이 되는 건 다 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기본적으로 세대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자동차도 전기로 바뀌는 거고 공장도 전기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전기를 쓰는 그 모든 형태로 다 바뀌고 무인화되고 로봇화되는 게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워렌 버핏이 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성장에서부터 초기까지 관련 기업들을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우리 경제적으로 막 여유 있고 돈 생기니까 이전엔 대출 안 하다 대출하고 뭐 차 사고 카드하고 차 많이 드니까 보험 늘고 뭐 이런 것들에 했던 그쵸. 주식들의 투자를 계속하면서 성장을 네.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다음 세대는 뭐냐? 지금 밀레니엄이라든가 그 밑에 젠지 세대들이 과연 무엇을 하냐?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차 잘 안 사잖아요. 차 렌탈하잖아요. 그 뭐 다들 구독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기업들이 하고 이것들이 지금 계속 지난 10년간 누적되어 오는 상황에서 생산 시스템을 바꾸고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력망 같은 굉장히 오래된 변화들까지도 다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흐름이 가기가 되게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임계선이 넘었다는 걸 알기잖아요. 자동차도 전기차가 이미 임계선이 넘은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향이 이 세대들이 앞으로 10년, 15년 나가는 기간 동안 베이비 부머에 갔던 거하고 똑같이 가겠죠. 그런 변화를 위해서 전 세계 사회 시스템들이 바뀌는 거고 그런 것들의 가시적 초입부가 2025년에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세상의 변화를 읽고 이에 예.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예. 이 책의 부제가 예. 왜 이제 와닿지? 예. 그래서 오늘 서병수 의원님하고 예. 2025년 AI 슈퍼 사이클이 온다. 왜 슈퍼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예. 확실히 많이 배웠습니다. 예. 다음번에도 뭔가 이제 큰 변화의 틀, 변화의 바람이 일 때 예. 종종 도움 말씀 좀 청하겠습니다. 아우, 불러주시면 예.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병수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